페라리는 공장에서 페라리 678 작업을 재개했으며 알루미늄 대신 강철로 된 파워 유닛 헤드를 장착할 예정입니다. 오늘 영상에서 주요 차이점을 살펴보겠습니다. 또한 코트니가 레드불을 떠나 맥라렌의 스포츠 디렉터가 되는 이야기도 당연히 해야겠. 메르세데스와 윌리엄스의 프레젠테이션 및 다른 여러 가지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를 누르고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하여 포뮬러 1 및 페라리 관련 영상을 놓치지 않도록 해주세요.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페라리는 크리스마스 휴가로 인한 의무 휴식 후 1월 2일에 업무를 재개했고 1월 23일 피오라노에서 공개될 페라리 678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차량은 1월 26일부터 30일까지 비공개로 진행되는 팀 주최 바르셀로나 테스트에 참여할 예정입니다. 발표 당일 카발리노 팀은 비어가 팀에 허용하는 15km의 쉐이크다운을 활용하여 모든 것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하고 이후 장비를 빠르게 카탈루냐 서킷으로 배송할 것입니다. 차량 준비의 시간 제약이 이전 시즌과 다른 속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일부 팀은 이미 새 파워 유닛을 3시에 장착하고 점화 테스트를 진행했으며 마라넬로에서는 거의 동시에 2개의 셋이 조립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는 동종업계에서 가장 먼저 인증 충돌 테스트를 성공적으로 통과했기 때문입니다. 목표는 새로운 규정을 염두에 두고 시스템의 작동을 처음 평가할 수 있는 동적 테스트 벤치에서 전체 차량을 테스트하는 것입니다. 한편 디에고 톤디가 이끄는 공기역학팀은 바르셀로나에서 678이 트랙에 진입할 표준 구성안을 결정했습니다. 이 스페인 테스트는 모든 설계 매개 변수가 충족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한 기능적 테스트로 간주되며 데뷔 당시 활성화되는 공기역학, 즉 전면부가 요구된 매개 변수에 따라 작동하는지를 확인합니다. 파워 유닛과 매우 복잡한 내연 및 전기 모터 관리를 위한 전자 제어 시스템은 공기역학적 데이터 수집과 함께 주목해야 할 주요 측면입니다. 실제로 페라리 602, 6718은 카탈루냐에서 여전히 18인치이지만 약간 더 좁은 새로운 피렐리어와 함께 차량의 성능을 확인해야 합니다. 결국 바르셀로나 테스트에서는 다소 거친 붉은색 차량을 보겠지만 개발과 프로젝트 평가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너무 거칠지는 않을 것입니다. 모든 팀이 그렇듯이 페라리는 2월 11일부터 13일, 18일부터 20일까지 바레인에서 열리는 2차례 FIA 테스트에서 변화할 것입니다. 이는 호주로 보내질품 생산을 위한 유용한 시간까지 풍동 실험이 계속되기 때문입니다. 멜버른을 위한 공기역학 패키지는 사키르 테스트의 마지막 날 또는 마지막 전날에 보게 될 가능성이 높지만 이를 페라리 A와 B로 나눌 수 있을지는 다소 과장일 수 있습니다. 두 가지 버전이 확실히 다르겠지만 하나는 초기형이고 다른 하나는 진화된 버전일 것입니다. 이는 특히 시즌 중 차량 진화를 최대한 앞당기려는 경우 예산 제한이 발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엔진에 대한 논의는 더 치열해졌습니다. 팀이 고객팀인 하스와 캐딜락에도 공급해야 하며 일부 관찰자들은 페라리가 전통적인 알루미늄 대신 강철 합금으로 제작된 헤드를 선택했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무게 차이가 중요하지 않은 이유는 첫째, 강철이 매우 가벼운 요소를 포함하는 금의 기본 소재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페라리는 수년간 레니쇼에 적층 제조 시스템을 개발하여 금속 분말 베드를 융합하는 기술로 캣 파일에서 직접 부품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마라넬로에서 제작된 부품은 복잡한 기하학적 구조와 야단을 가지고 있어 전통적인 주조나 절삭 가공 같은 방법으로는 생산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가공은 수년간의 연구 끝에 개발되었으며 무게가 더 높은 곳에 위치하는 문제는 설계 과정에서 해결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또한 파워 유닛 위에 라디에이터를 설치하는 팀들이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하며 강철 합금을 사용하면 폭발실의 온도를 더 높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성능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알루미늄 합금보다 더 정교한 성능 연구가 가능합니다. 설의 이 연료를 다루는 접근 방식이 매우 중요할 것입니다. 따라서 연료 부분입니다. 연료의 열량이 높을수록 파워 유닛은 더 많은 출력을 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뢰성에 치명적인 자동 점화를 방지하기 위해 혼합되는 안티디토넌트도 중요합니다. 실질적으로 강철 헤드와 알루미늄 헤드 간의 무게 차이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특히 파워 유닛 내부의 부품을 경량화하려는 필사적인 연구가 있기 때문입니다. 파워 유닛에 최적화된 혼합물을 만드는 데 있어 쉘과 페라라의 협력이 필수적입니다. 그리고 바르셀로나 테스트부터 바레인 테스트까지 진화하는 다른 모습의 페라리를 볼 것입니다. 완전히 다른 두 버전이 아니라 이전 버전의 진화형이기 때문에 진정한 A와 B 버전은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다양한 재료와 공기역학적 부품의 테스트를 위해 풍동에서 마지막까지 작업이 이루어질 것이며, 이로 인해 페라리는 더 많은 풍동 시간을 갖는 이점을 얻을 것입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한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풍동에서의 이점이 1800만 유로 예산보다 더 가치가 있습니까? 적은 예산으로 페라리는 새해를 맞아 새 장을 열었고, 팀의 목표는 팬들에게 2025년의 나쁜 시즌과 기대에 비해 참담한 결과였던 제조사 사위를 잊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 번 말했고 반복했습니다. 이는 포뮬러 1의 얼굴을 완전히 바꾸는 대혁명이자 차량들이 매우 다르게 변하고 결국 더 가볍고 짧고 좁아지게 되어 모든 기술적 가치가 재검토될 것이며 일부 서열이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페라리 팀은 프레드릭 바솔의 인정에 따르면 SF-25의 공기역학적 개발을 이미 4월 말에 중단하고 678 프로젝트의 시간과 인력, 재원을 투입했습니다. 이는 빠르게 완성 단계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마라넬로 팀은 거의 확실하게 2025 시즌 후반의 결과에서 풍동 작업의 조기 중단에 대한 대가를 치렀습니다. 여름에 수정된 후방 서스펜션을 채택하여 맥라렌과의 격차를 줄이기를 희망했지만 러익셀의 기술자들이 기대했던 결과를 얻지 못했습니다. 사실 영승 시즌은 이번 달 말 바르셀로나 비공개 테스트로 일찍 시작되는 2026 시즌에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긍정적인 영향은 페라리가 첫 6개월 동안 2025년보다 더 많은 풍동 시간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팀은 제조사 2위로 시즌을 마치기로 계획했기 때문에 지난해 6월 변경된 예산에는 1800만 유로가 부족합니다. 2024년 맥라렌과의 차이가 단 14점이었고 아부다비 최종 그랑프리까지 타이틀 경쟁을 이어가며 명예의 자리를 차지했다면 지난해 파파야 다닐 시트의 격차가 벌어져 435점으로 제조사 챔피언십 4위로 강등되었습니다. 그리고 합당한 질문이 있습니다. 디에고 톤디의 팀과 CFD 그룹이 제공하는 공기역학적 이점, 따라서 풍동에서의 이점이 더 무겁게 작용할까요? 아니면 페디아폼이 제공할 상금에 1800만 유로의 예산이 부족해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까요? 물론 확실한 답은 없습니다. 이는 스포츠 관리에서 수행할 수 있는 작업의 품질에 크게 좌우되기 때문입니다. 양적으로 보면 맥라렌과 비교할 때 페라리는 1120시간으로 맥라렌의 워킹팀이 사용하는 840시간에 비해 풍동 사용 가능 시간이 180시간 더 많습니다. 그리고 FIA의 공기역학 개발을 규제하는 ATP, 즉 공기역학 시험 기간에 따르면 제공된 데이터는 모델 준비 단계와 구성 변경을 포함한 풍동 실제 사용 시간을 나타냅니다. 반면 테스트를 수행하는데 유용한 모든 시간은 매우 적으며 실행 단위로 측정됩니다. 사실 풍동에서의 시간과 그 안에서 수행되는 테스트, 실행 간에는 뚜렷한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풍동을 준비하는데 많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마라넬로는 6월까지 272번의 실행이 가능하며 안드레아 스텔라의 팀은 48번 적습니다. CFD 연구와 유체역학에 관한 이야기는 유사합니다. 실제로 팀은 맥라렌보다 300개 더 많은 1700개의 기하학적 구조를 연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 부족이 자원을 분배하여 부분적으로나마 페라리 678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조정될 수 있다면 세계 챔피언보다 개발 도구를 더 활용할 수 있는 기회는 이점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에스턴 마틴이 제조사 7위에 올라간 덕분에
에드리안 뉴웨가 더 많은 지원을 받을 것이라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그래서 페라리가 풍동에서 더 많은 주행을 하고 CFD 테스트를 더 많이 받는 것은 이점이 될 것이지만 페라리보다 더 큰 이점을 가지게 될 에스턴 마틴을 잊어서는 안 되며, 물론 2025년 컨스트럭터 월드 챔피언이었던 맥라렌에 비해서도 더 큰 이점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2025년 갤러리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여 1월 23일에 볼 새로운 페라리에 이점을 줄 것인지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프로젝트 678이 건강하게 시작된다면 우리는 그것을 즉시 겨울 테스트에서 이미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맥라렌 또한 메르세데스와 레드불보다 확실히 먼저 맥라렌 MCL39의 개발을 조기에 중단했다는 점을 언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기대했던 이익이 없다면 풍동에서의 더 많은 연구 시간이 오류를 수정하는데 결정적일 수 있습니다. 아마도 바스오르가 언급한 것은 시즌 초에 투입될 미완성된 차량보다 시즌 중 개발에 의해 더 결정될 시즌을 말한 것일까요? 글쎄요. 한 가지 확실한 것은 2026년에 공기역학적 개발이 엄청날 것이며, 바르셀로나 테스트, 특히 바레인 테스트에서 보게 될 차량은 시즌 종료 시점에 보게 될 차량과 완전히 다를 것입니다. 매우 큰 발전이 있을 것입니다. 팀들이 투자하는 자원이 매우 클 것이며, 시즌 중 매 3대4 경기마다 도착하는 업데이트를 더 잘 준비한 팀들이 단일 좌석 경주차를 더 부유하게 하고 더 가볍게 하고 공기역학적으로 더 성능 좋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이는 팀이 차량을 발전시키고 성능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바스오르가 말했듯이 2026년의 차량은 러엑세레의 차량이 될 것이며 2025년의 차량은 에스턴 마틴으로 가기 전에 가디안의 마지막 차량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실제로 바스오르에 의해 선택된 제롬 담브로지오, 로익세라, 메르세데스에서 온 지금은 페라리에서 일하는 기술자들로 이루어진 바스오르의 결속력 있는 그룹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2026년에 바스오르 작업 그룹의 결과를 보게 것입니다. 이 때문에 바스오르가 겪고 있는 책임과 압박감이 그 어느 때보다 높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더 이상 변명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2025년에 업데이트를 먼저 중단했고 개발을 완료했다고 바스오르는 4월에 말했습니다. 2026년 차량은 바스오르가 선택한 작업 그룹에 의해 완전히 개발되었습니다. 그들은 정확히 업데이트를 먼저 예측하여 다른 팀들보다 페라리 2026 개발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따라서 바스오르는 만약 페라리 2026이 강하지 않다면 그는 막대한 책임을 지게 되고 직장을 잃고 팀 수장 자리를 잃을 위험이 큽니다. 이와 함께 레드불은 코트니를 자유롭게 했으며 그는 맥라렌의 스포츠 디렉터가 되었습니다. 이 일은 기술적으로 높은 직책에 대한 시나리오를 완전히 바꿉니다. 맥라렌은 레드불에서 기술자들을 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윌 코트니는 그의 오랫동안 기다려온 전근을 완료했으며 레드불에서 자신의 직위를 떠나는 승인을 받은 후 새로운 스포츠 디렉터 역할을 맡게 됩니다. 맥라렌은 2024년에 이미 코트니의 영입을 발표했지만 영국인은 2025년 이전에 그의 계약 종료를 협상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는 레드불 내에서 전략 책임자로 남아 있었습니다. 레드불은 코트니가 2026년 중반에 만료될 계약에 남은 기간을 가드닝 립으로 보내게 될 것으로 예상했지만 그는 새 시즌 시작에 맞춰 이직을 앞당기는데 성공했고, 코트니는 링크딘을 통해 맥라렌 합류를 공식적으로 알렸으며 그곳에서 경기 감독인 란디 입싱을 언급했습니다. 레드불 레이싱에서 22년 마지막 15년을 전략 책임자로 보낸 후 저는 맥라렌 레이싱 포뮬러 1팀의 스포츠 디렉터로서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라고 코트니가 썼습니다. 레드불에서 함께 일했던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많은 좋은 친구들을 사귀었고 여러분 중 많은 분들을 패독에서 다시 만나길 바랍니다. 정말 놀라운 20년이었지만 이제는 내 새로운 역할과 새로운 팀에 적응하고 맥라렌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성공을 이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동안 많은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코트니의 이적과 함께 레드불에서는 지난 12개월 동안 에드리안 뉴이, 크리스천 호너, 헬무트 마르코, 조네탄 위틀가 떠난 퇴사 물결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팀은 기술적 관점뿐만 아니라 경영진과 기술 책임자 측면에서도 교체를 피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실제로 트랙 엔지니어 책임자인 자이언 피에로 람비아세는 2026년에 더 중요한 직책을 맡게 될 것으로 보이며 그 또한 레드불을 떠날 예정입니다. 팀은 내부 인사를 승진시킬 계획이지만 윌리엄스와 에스턴 마틴이 그를 확보하려고 한다는 것이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람비아스에 대한 이야기는 다릅니다. 일부는
그가 레드불에 남아 더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다른 일부는 그가 윌리엄스나 에스턴 마틴으로 가서 더 중요한 역할을 맡기 위해 팀을 떠날 수도 있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레드불에게 큰 타격입니다. 조직 내 매우 중요한 임무를 잃게 되었기 때문인데, 이 임무는 대신 경쟁팀인 맥라렌을 강화하게 됩니다. 맥라렌은 지난 몇 년간 특히 2025년에는 큰 차이를 만들어냈으며 노리스와 함께 컨스트럭터 및 드라이버 타이틀에서 세계 챔피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맥라렌은 사실상 레드불에게 무서운 경쟁자가 됩니다. 레드불은 약간 소극적으로 시작합니다. 2026년에 레드불은 모든 다른 탑 팀들에게 가장 나쁘게 평가받는 팀입니다. 기술적인 면에서 보면 자체 엔진을 사용하고 레드불 파워 트레인의 전기 부문을 관리할 포드가 추가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조직 구조 측면에서도 변화가 있습니다. 호너가 떠나고 로랑 보케즈로 교체된 후 레드불 내부에는 실제로 경비 교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중요한 변화가 있을 때 팀은 과거에 가졌던 우위를 되찾기 전에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레드불 내부 상황이 어떻게 해결될지 지켜보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메르세데스와 윌리엄스의 프레젠테이션에 대해서도 이야기해야 합니다. 메르세데스는 몇 년간의 성과 부진 후 다시 정점에 오르기 위해 메르세데스 W17로 2026년 새로운 기술 주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첫 이미지는 1월 22일 렌더를 통해 공개될 예정이며 바르셀로나에서의 테스트 세션 데뷔 직전에 공개됩니다. 이후 독일 팀은 2월 2일에 두 번째 프레젠테이션을 할 예정입니다. 2006년의 포뮬러 1은 완전히 다른 파워 유닛으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예정이며 메르세데스는 경쟁자들에 비해 차별화를 시도하여 다시 세계 타이틀을 놓고 경쟁할 수 있는 조건을 찾길 희망합니다. 2021년 이후로 지상효과 차량혁명 이전 마지막 해에 도달하지 못했던 목표입니다. 특히 공기역적 어려움에 의해 부과된 제한 때문에 팀이 결코 우위를 점하지 못한 시대였으며 같은 파워 유닛을 보유한 맥라렌에게도 패배했습니다. 따라서 독일 회사에게 W17은 거의 결정적인 중요한 역할을 맡습니다. 버클리 팀의 새로운 기술기 데뷔를 함께할 모노포스트의 첫 이미지는 1월 22일 목요일에 온라인에 게시된 렌더를 통해 공개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실제 차량이 아니라 프로젝트의 여러 측면을 여전히 숨길 가능성이 있는 디지털 표현물로 아마도 상대를 속이려 할 수도 있습니다. 과거에도 온라인에 공개된 렌더와 메르세데스 프레젠테이션에서 보여진 실차량 간의 차이를 보는 것은 드문 일이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놀라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새로운 기술 주기의 시작과 함께 엔지니어들이 경쟁자의 솔루션을 세밀하게 조사할 준비가 되어 있을 때 팀이 프로젝트의 일부 측면을 숨기고 감추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래서 많은 팀이 1월 말에 테스트, 바르셀로나 비공개 세션의 각 팀의 차량의 더 단순한 초기 버전을 가지고 참여할 것입니다. 목표는 우선 신뢰성을 높이고 킬로미터를 누적하는 것이며 이후 바레인에서의 두 번째 테스트부터는 모노포스트의 성능 측면을 이해하고 가장 중요한 기술 혁신을 도입하는 데 집중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메르세데스는 차량 공개를 위한 특별한 계획을 선택했습니다. 1월 22일 렌더가 공개된 후 바르셀로나 테스트 며칠 후인 2월 2일에 두 번째 완전한 프레젠테이션이 있을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모노포스트와 전체 팀이 공개될 것이며 팀장 토토 볼프, 드라이버 조지 러셀과 안드레아 키미 안토넬리 그리고 기술 부서의 여러 핵심 멤버가 분명히 참석할 것입니다. 이것은 포뮬러 1을 새로 설계하기 위한 규제 변화에 대해 깊이 논의할 기회가 될 것입니다. 이 맥락에서 메르세데스 W17은 기회인 동시에 도전을 의미합니다. 복잡한 몇 년 후 새로운 규제 주기는 자신의 경쟁력을 다시 쓰려는 백지와 같은 기회를 제공합니다. 1월 22일의 프레젠테이션은 이 새로운 여정의 첫 번째 구체적인 행동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선호되는 팀은 바르셀로나 테스트 이전에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온라인 렌더를 먼저 공개할 것이며 이후 2월 2일에 실제 프레젠테이션이 있을 예정입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바레인 테스트에서도 볼 수 있을 실제 차량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윌리엄스도 2월 3일에 자신의 차량을 발표할 예정이므로 주목해야 합니다. 온라인 팬들이 선택한 특별한 디자인으로 바 테스트에서 먼저 데뷔할 것이며 이후 실제 차량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 차량은 아마도 바르셀로나 차량에 비해 약간 진화된 형태일 것이며 2월 3일에 그로브에서의 발표에서 보게 될 것입니다. 윌리엄스는 시뮬레이터에서 많은 작업을 했으며 작년에도 이를 개선했고 진화된 시뮬레이터입니다. 다른 팀들과도 잘 맞춰져 있으며 내부 인프라도 진화시켰습니다.
또한 윌리엄스의 팀장 제임스 바울스는 2026년을 위해 2025년에 많은 작업을 했다고 말했으므로 규제 변화도 감안하여 이번 시즌 이후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5년 차량은 제작자 순위에서 5위를 차지하며 매우 좋은 성과를 냈습니다. 작년에 윌리엄스에 대한 기대가 다소 낮았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그래서 2026년에는 과소평가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영상에서 다룬 모든 주제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알려주세요. 알루미늄 대신 강철로 만든 페라리 엔진부터 프리드릭 바솔의 발언, 레드불을 떠나 맥라렌으로 가는 코트니, 그리고 메르세데스와 윌리엄스의 발표까지요. 여러분의 댓글을 읽고 답변하는 것이 매우 기대됩니다. 항상처럼 좋아요를 누르고 구독하며 알림을 활성화해 채널의 모든 영상을 놓치지 마세요. 여기 라스타에서 전해드렸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